요즘은 이제 재계약들을 많이 하죠. 재계약 종류는 이렇게 합의 재계약, 묵시적, 그다음에 갱신 청구 이렇게 있는데 합의 재계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가?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여튼 이전에 있던 계약은 없어진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약이야 이거는. 합의로 새 계약을 한 겁니다. 묵시적 계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임법 6-2항, 얘는 6-3항에 나와 있는 얼레블레 넘어가는 거, 얘는 2+2 한 거. 그죠? 그렇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계약갱시 청구로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갱신 청구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거 아니죠. 합의 재계약이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던 게 아니죠.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살짝 2년만 더 플러스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기간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2년은 갱신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없었던 걸로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쓰고 2년의 갱신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됐습니다. 자, 얘를 쓸 때는 계약 청구 사용권을 명시해 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시해 줘야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나중에 2년 있다가 묵시적 갱신을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 청구를 사용권을 했다라는 사실을 계약서에다가 부기를 써주든가 아니면 새 계약서 작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생임대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기존 직전 계약이 있고 상생 계약을 하면 우리가 2년 거주 요건 면제, 그죠? 그 내용을 좀 이따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능하고 5% 이상 가능하죠. 얘는 새로운 계약이니까, 그죠? 갱신 계약은 직전 계약에 대비해서 5% 인상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계약은 100% 인상하든 1000% 인상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인상 가능하고 새로운 계약을 특약을 명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한참 떠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 재계약을 하고 5% 이상을 올렸어요. 10% 20% 올렸나 봐요. 했는데 그러면 2년을 살고 갱신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국토교통부하고 법제부 해석이 틀려요. 국토교통부는 안 된다. 법제처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는 이전 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계약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년 계약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본 강의 시간에 그 댓글부터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재계약 작성 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야, 이거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돈을 올려줬는데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것도 본교육 시간에. 조세 우선권, 조세 채권 법정기일. 조세 채권이 있다고 하면 세금이 밀린 게 있다 하면 우리 보증금 채권보다 만약에 이렇게 보증금 채권보다 조세 채권이 앞섭니다. 앞서는데 야 조세 채권이 무조건 네가 선순위 뭐래도 무조건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얘가 앞선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조세 채권 법정 기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일보다 만약에 반환 얘가 대항력을 갖춘 날보다 얘가 빠르다면 못 받는 거고 얘가 앞선 거고 늦는다면은 얘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법정 기일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는 발송일 기준으로 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개인이 신고할 때 개인이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가 있죠. 소득세, 너 소득세 한 달에 얼마, 아니 1년 동안 버는 거 내라는 얘기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내라라고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신고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내가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한 날짜가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발송일 기준이라는 것은 도착일 기준이 아니라 발송.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발송하는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너 세금 얼마 내라고 발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를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얘보다 얘가 빠르면 얘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얘 신고일 발송일 기준보다 보증금이 늦는다면, 확정일자 늦는다면은 못 받을 확률도 있고 깎여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또 하나, 자, 조세세권 조금 아까 뭐 여러 가지 세금을 설명했고,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 무조건 당해세는 선순위가 됐든 뭐든 간에 무조건 뺏어갑니다. 그죠? 경공매시에 무조건 선순위로 뺏어갑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뭐 증여세, 상속세, 뭐 재산세, 자동차세, 특이하게 자동차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해세는 무조건 선순위라는 거.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할지라도 꺼져. 얘가 같습니다. 그죠? 뭐가 무슨 아까 얘기한 발송인이 넣고 신고인이 넣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갔다는 얘기다. 근데 여기 제목이 뭡니까? 우선순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한테는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네가 이 당해세가 나온 것보다도 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네가 가져가라. 오케이? 이렇게 예외 조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갖다가 냅니다. 그리고 국세지방세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순위가 돼 있다면 당해세보다 먼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국세지방세 확인을 했잖아. 그럼 내가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이 이후에 발생되는 당해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이후의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질권. 여러분들이 그 권을 얘기하자 보면 소유권이 있고, 지금 스피디하게 강의에서 지루합니까? 지루하죠? 지루하지만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웃음기 없는 얼굴 보니까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웃기고 싶은 마음도 지금 참고 지금 진중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들이 있죠. 그죠? 점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거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외우느라 힘들었어. 그다음에 뭐 저당권하고 질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죠? 요걸 갖다 용익물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소유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물건. 자, 그 중에서 질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것만 알면 질권이 그거였어? 이렇게 됩니다. 질권, 전당포 하나 생각하세요. 전당포. 내가 오늘 마누라 선물 사주니 돈이 없네. 반지라도 팔아갖고 해야 되겠다. 반지 갖고 어디로 갑니까? 전당포 갑니다. 내 거였었는데 빼서 얘를 갖다가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소유권을 주는 거죠. 내가 소유권을 갈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죠. 물건을 맡기고 주는 거죠. 이게 질권이야. 어? 목걸이를 맡기고 시계를 맡기고 반지를 맡기고 하는 게 내 소유권을 남한테 넘겨주는 거. 이게 바로 질권입니다. 대신 부동산은 아니고 동산이나 채권을 넘겨주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요걸 담보로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빌려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권리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며칠까지 안 갚으면 뭐 소유를 한다. 이게 바로 질권 설정이라는 얘기야. 이게 채무로부터 받은 담보물이고 요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권리가 발생하는 걸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권 얘기하면 뭐 생각하면 된다? 전당포, 반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을 할 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은 을구해야 되죠. 그죠? 소유권은 갑구해야 되지만 나머지 저당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을구에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되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죠. 자, 그러나 얘는 동산이나 그러니까 반지, 시계 뭐 이런 거나 또는 채권, 우리가 얘기하는 질권 나오는 건 전부 다 전세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질권이야. 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야.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이 자체 계약서 자체를. 자, 그래서 포인트는 유치하는 자가 이 동산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설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맺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맨 처음부터 대출을 받기로 작성을 했겠죠. 그럼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대출 기간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유치시키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 기간은 가만히 있느냐? 대출 기간은 임차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죠? 임대인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대출 기간은 임대인한테 질권 설정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렇게 질권 설정이 통지가 되어 있고 돈을 갚을 때는 임차인을 주지 마시고 은행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 그죠? 만약에 임대인이 얼레벌레 갖고 얘한테 돈을 줘버렸다. 그러면 대출 기간은 얘한테 돈을 받아요? 얘한테 돈을 받아요? 얘한테 돈을 받는 거야. 이분을 무슨 채무자? 제3채무자. 그래서 돈을 갚아야 돼. 니네 둘의 관계는 니네들이 해결하고. 자, 질권상의 명칭을 보면 질권자가 있고 질권 설정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습니다. 질권상의 명칭이 질권자는 누구예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대출기관이죠. 자, 그리고 질권 설정자는 누가 있어? 임차인이 한 거죠. 그죠? 나중에 얘가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주라고 질권 설정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얘는 제3채무자 입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임대인입니다. 질권 설정자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사를 갈 때 보증금을 안 줍니다. 주인이 돈이 없어서. 요즘 많이 발생되죠. 공시가 150%에서 140%, 126%, 지금 112% 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시가 150%가 가져온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 보증금 금액을 3억 5천을 준 겁니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공시가 150% 벌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자,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상실되기 전에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걸 법원에 냅니다. 그럼 법원에서 인용을 하면 법원의 인용이란 단어는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용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뭐 경매처를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이사 가서 뭐 딴 뭐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계약 만료 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등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설정은 임차권은 전세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물권이에요. 얘는 등기 명령이고 얘는 임차권 설정이에요. 얘는 이사를 가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전세권은 전입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이사 안 가도 되죠. 이사 가도 되죠. 그죠? 경매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똑같은 겁니다. 임차권도. 그럼 얘는 계약 해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작 후에 하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용어가 틀리죠. 얘는 임차권 설정이라고 등기가 되고 얘는 주택 임차권이라고 등기가 된다는 것. 얘는 끝난 후 얘는 시작 후에 요것이 틀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은 또다시 본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자, 임대차 3법하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요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SH, LH 찾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SH, LH는 말자 그대로 SH는 뭐 서울 하우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주택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소득층이나 또는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 공사 직원이 나와서 임대인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 직원하고 이 계약서를 맺은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하고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공공전대임대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주 신청을 하고 선정 통보가 되면 대상자 발표를 하면서 너 얼마까지 해? 보통 저소득층은 1억 3천까지 됩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 물색을 하면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오는 거예요. 1억 3천짜리 LH 있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초췌한 사람들이 보통 옵니다. 그럼 좀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없어 보이니까 막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색 주택을 얻었으면은 통보를 하죠.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 할 일이 이제 많습니다.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이 몇 개가 있으며 보증금이 얼마가 총 들어가 있으며 물론 지금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국세지방세 미리 내야 되고 확인서도 내야 되고 공인중개사 할 일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거를 냅니다. 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건데 이걸 물권 심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권 심사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구가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대출을 해줘도 SH에서 회수할 금액인가를 봅니다. 할 수 있는 금액인가를. 그래서 만약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180%를 곱합니다. 1.8배를 곱합니다. 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는 실거래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SH공사 물권심사관리관이 그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80%. 만약에 1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10억을 다 쳐주는 게 아니라 8억까지만 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거기서 뭘 빼야 돼?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 보증금 합계액이 있죠? 그죠? 그러면 보증금 합계액이 만약에 3억이야. 그럼 3억을 빼. 자, 그리고 주인이 요거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보통 한 가구에 주인이 살고 있죠. 주인이 방을 4개 쓰고 있어? 4개를 빼야 돼. 얼마씩? 방 하나씩 방공제라고 해요. 방공제. 방을 하나씩 5,500만 원씩 뺍니다. 에? 여러분 최우선 면제금 얼마야? 최우선 면제금 얼마야? 1억 6,500 이하에 5,500이죠. 현재는 방 하나에 5,500을 뺍니다. 최우선 면제로. 그럼 주인이 방 4개를 쓰고 있어. 2억 2천이 빠지죠. 그걸 빼는 거야. 아까 얘기한 3개 중에서 80%만 해주고 80%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주고 거기다 주인이 살고 있는 방공제 또는 공실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실. 아직 안 나간 집. 그것도 방 하나당 5,500 뺍니다. 그래서 내가 1억 3천을 빌려줘도 한도가 남네?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리카프리오가 입주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15, 16, 17, 18, 19, 20, 21, 22 여러분들까지 8년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전부 다 저보러 리카프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세뇌를 당하실 겁니다. 자, 방공제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서 택1에서 그 중에 80%만 하고 거기서 빼줄 건 빼주고 방공제까지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 새로운 12월 2일부터 실행된 거 있죠. 그동안 아파트 디임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를 하지 않았어요. MCI, MCG라는 말도 이제 들어보실 건데 그걸 실행함으로써 방공제를 빼지 않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500만 원씩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더 부동산 경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이 한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들게 됐다는 것. 자, 몇 가지만 하고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취득세하면 무상취득하고 유상취득이 있죠. 유상취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에서 3%고 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를 쓸 때 취득세 매매할 때는 취득세 란이 있습니다. 세율 란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한 1주택이죠? 네. 그럼 1%에 0.1%에서 1.1%만 내면 돼요. 그리고 적었단 말이야. 근데 몇 달 후에 막 쫓아왔어. 왜 1%라고 해놓고 8%가 나오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본인이 나한테 고지하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주택수라고 포함이 안 될 거라 생각한 것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확인설명서를 쓸 때 거기 란에다가 취득세률은 의뢰인이 고지한 주택수에 연관되어서 사실대로 쓴 것임. 그 내용을 갖다가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자, 주택수를 판명할 때 비조정 지역은 우리가 2주택까지는 1에서 3%죠. 3주택은 8%, 그죠? 4주택 이상은 12%죠. 조정 지역은 1주택은 1에서 3%, 2주택은 8%,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12%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전의 주택은 생각하지 마세요. 신규 주택만 생각해. 얘는 필요 없어. 자, 그러면 1주택이 비조정 지역을 샀어. 몇 주택이야? 몇 주택이야? 2주택인데 어디야? 그럼 얼마야? 1에서 3%지 뭐야. 그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생각하지 아니 기존 주택을 생각하지 말고 얘만 생각을 한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조정지역이죠. 몇 주택이야? 2주택이죠. 그러면 몇 프로? 8%가 되는 거죠.
2주택인데 비조정지역에 샀어. 몇 주택이야? 3주택이야. 근데 마지막이 비조정이죠? 그럼 얘는 몇 프로야? 얘도 8%지 뭐야. 그죠? 얘는 같은 3주택이지만 조정이니까 얘는 12%.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자, 요거까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취득세를 따질 때 주택수 보유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고 취득세 중과가 되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30세 미만이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독립세대가 돼 있어. 요건 잠깐 접어두더라도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은 얘는 부모님 세대야 아니면 자기 세대야? 부모님 세대예요. 자, 세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같은 주민등록상에서 거주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세대 구성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5살 먹어서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 구성할 수 있어? 미성년은 안 되죠.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만약 내가 21살이야.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했어. 배우자가 있어. 세대 구성할 수 있어 없어요? 따로 세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30세 이상이 되느냐. 30세 이상도 세대 구성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한 사람이면 세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얘들은 세대 구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대의 개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 내용이고요. 자, 예외로 따져보면은 비록 30세 미만이고 미혼 자녀라 할지라도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같은 집안에 살지 않고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신에 소득이 증빙된다면 국민기초생활법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의 40% 이상 매년 바뀌지만 2024년도는 222만 원이에요. 222만 원. 그럼 40%면은 얼마야? 89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89만 원 정도의 소득이 증빙이 된다면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부모님 내가 집을 2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10채를 갖고 있어. 난 12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예시를 설명하면 아버지 A, 어머니, 부모님 2개 30세 미만 미혼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얘 미혼 자녀도 집을 갖다가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3개 갖고 있는 거죠. 엄마도 3개, 아버지도 3개, 얘도 3개. 왜?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니까. 자, 계산시 원칙은 주택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생활기초법에 의응한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된다면 소득 증빙이 된다면 얘도 부모님 세대 주택세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택수 불포함이라는 얘기예요. 자, 양도세 계산할 때는 요거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우리가 형식과세라고 얘기합니다. 형식과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법의 기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는 실질과세, 현재 상황에 적혀 있는 현재 내가 나가서 살고 있고 따로 살고 있어. 팔 때는 현재 실제 상황이 별도 세대이니까 별도 세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수가 불포함해서 아들, 자녀 한 주택, 부모 2주택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법적 조항이 오늘 제가 세법까지는 좀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워낙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준비한 모든 그 자료를 여러분한테 못했습니다. 그거 인지하시고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다른 또 후배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9일날 모두 강의 잘 들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준비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9일날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바라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고귀한 잉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라미 잉어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강물로 나가서 그런 아름다운 코이 잉어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